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K9 자주포, 우크라이나군이 폴란드에서 공급받아 K9 차체를 탑재한 AHS 크라프 자주포로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 해당 영상에는 박격포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이후 러시아군 진지의 위치가 표시되고 AHS 크라프 자주포에 의해 공격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AHS 크라프 자주포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HSW가 생산하는 폴란드제 자주포로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와 영국제 AS-90 포탄 등을 결합해 개발됐죠. 폴란드는 노후화된 소련제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나토 표준 155mm 자주포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폴란드는 당초 포탑과 포신은 해외에서 구입하고 차체는 자국산 차체를 결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요. 해당 차체가 155mm 포탄의 강력한 반동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K9 자주포 차체를 도입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K9 차체를 탑재한 만큼 AHS 크라프의 우크라이나 공급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에요.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는 등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저는 그냥 전쟁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0일인 오늘 드디어 한국의 반도체 시장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탄화규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어요. 27일 코트라 중국 시안무역관의 중국 실리콘 카바이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탄화규소 생산량은 약 290만 톤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탄화규소는 자동차 인버터, 차세대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로 실리콘 열적, 화학적, 기계적 안정성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지난해 탄화규소의 가격은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 원가 오름세로 덩달아 상승했죠. 중국의 탄화규소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한국, 네덜란드 등인데요. 우리나라는 탄화규소 수입의 7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탄화규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쪽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인데요. 탄화규소와 관련해서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탄화규소가 대체 뭐냐? 탄화된 규소겠죠 뭐.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쓰이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김은비 아나운서도 전해드렸지만 내용을 보면은 열적인, 기화학적인, 기계적인 안정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자동차 인버터나 차세대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로 널리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웨이퍼의 핵심 소재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결국엔 또 중국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5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탄화규소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탄화규소를 누가 사가냐? 이거는 보시면은 한국이 중국의 3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많이 사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자료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탄화규소의 전체 수입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뒤에 빵빵 두 개는 빼야 되죠. 하면은 중국이 이만큼이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75%가 넘습니다. 이렇게 너무 한 곳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된다는 게 이 리포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죠. 이 흐름을 아는데 가장 좋은 건 역시 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아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쭉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2차전지가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추세죠. 그러면서 반도체 쪽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냐? 이거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바로 재고 문제입니다. 재고가 있으니까 이 수급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밑에 내려보면은 트랜스포스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와 KB증권에서 추정한 내용인데요. 재고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4월에서 5월 정도에 감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재고가 늘지만 이후로는 2분기
2분기 정점 이후로는 줄어드는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M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보다 더 일찍 감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이후로는 확연히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에도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급이 개선된다는 뜻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재고 문제로 속을 썩였던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던 반도체 기업의 불을 땡긴 게 또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굉장히 핫한 주제죠. NH투자증권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오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의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50% 이상 상회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 서프라이즈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시장이 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이던스가 좋아졌냐? 역시 A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아직 게임이나 그래픽 쪽에서는 그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만회하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AI가 시장의 최대 이슈잖아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많은 기업들이 AI에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 필수적인 장비가 GPU라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AI 개발에 필수적인데 AI 개발에 쓰이는 GPU의 90%를 엔비디아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로 끝이냐? AI를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는 저장 장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게 탄화규소 같은 이런 공급망, 원자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탄화규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원자재들, 수없이 많은 원자재들이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히토류, 요즘 많이 이것도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에 불화수소나 텅스텐, 갈륨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내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구하냐죠? 국내 기업들은 99% 정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량 수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자재 가운데 상당수를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산업 구조를 보면요. 이런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요.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중간재나 완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판매하는 것. 이게 국내의 산업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재 수급이 잘 안 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 그리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것과 관련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IPEF 주말 사이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에서 공급망 협정에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에 위기가 생기면 서로 돕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14개 나라가 들어가는데 어디가 들어가냐? 미국이 주도하고요. 인도, 그리고 일본, 호주,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성만 봐도 느낌이 오죠.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인위적인 시장 교란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뿔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문제냐?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시작을 했죠.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부족한 물량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워주지 말라고 직접적인 아주 노골적인 압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이클 산업이 상승세에 올라설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놈의 공급망 재편이죠. 이런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인 변수가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업황만 보고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까지 고려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차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5월 들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중국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원료 공급 부족과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생산업체 가동률이 둔화하면서 가격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9일 코트라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중국 내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은 톤당 14만 5천 위안으로 월초 대비 50.3%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말부터 오르기 시작하며 한 달 새 2배가량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이 크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기아 자동차만 해도 1년 안에 20만 대씩 2번 목표 생산량을 올리는 등 지금 2030년에 16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내보이면서 전기차 생산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에너지 전환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동차 분야 역시 이 전기차로 가야 결국 탄소 에너지를 쓰는 것이 막아진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급 차원에서는 이런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배터리 가격이 10년 만에 처음 오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직접 가격 인상에 반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 전기차 가격 경쟁력 자체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 공급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수요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사용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전기료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사태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기료가 올랐고 이에 따라 전기차를 쓸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좀 떨어졌다, 수요가 떨어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요인 자체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제한할 가능성은 조금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중국은 사실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전기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에서 2032년에 신차 출하량의 3분의 1은 전기차로 하겠다 하는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죠.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기차 사용량을 늘리려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 역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는 라인업을 갖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에 따라서 대세는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수급 요인들 자체는 물론 가격이라든지 수요를 일부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결국은 탄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요인은 특히 약하다. 더욱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 모자라다라고 혹은 가격 경쟁력이 약간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은 수급의 일부 요인이긴 하지만 결국 전기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요인에 전기차 성장이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원자재와 관련이 깊습니다. 결국은 배터리 생산량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희소 광물이 많이 쓰여야 되는데 희소 광물 산업은 오염 산업이죠. 이때까지 오염 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곳은 결국 중국밖에 없었고요. 중국에서 희소 광물의 생산량이 결국 7, 80%, 90%까지 공급을 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이 전기차 시대에 러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까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 역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각하고 폐배터리에서 에너지 자원을 재활용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아닌 미국 공급망 중심의 배터리 생산 체계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미국의 어떤 방향, 공급망에 있어서 물론 중국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친환경 기술에 입각한 다양한 공급망, 칠레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해서 배터리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